인도네시아가 기존까지 보여준 행보에서 다소 탈피하며 한국에 다시 손길을 뻗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 뒷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인도네시아가 국가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한국만이 보유한 기술이 그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수야바라의 국영 8조선소에서 열린 알루고로 잠수함 인도식에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모습입니다. 길이 61m 1400톤급 소형 잠수함인 알루고로함은 대우조선해양이 8조선소와 함께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차로 수주한 세 척의 잠수함 중 마지막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기술 이전 방식으로 현지에서 조립됐습니다. 앞서 1, 2번함은 2017년, 2018년 국내에서 각각 건조돼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바로 프라보어 장관이 한국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잠수함을 비롯 다양한 국방사업을 진행해왔지만 프라보어 장관만큼은 한국을 피해온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여러 번씩 방문했으나 한국 국방부 장관 등의 방한 초청은 검토를 계속할 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잠수함 인도식에는 전격 등장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며 이를 거울 삼아 국토 수호 방위를 위해 전력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관계를 중요히 여기며 양국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며 한국은 경제산업 기술적으로 우수한 국가이며 인도네시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잠수함 인도식에서 한국에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강은호 방사청장과도 KFX를 논하는 만남이 성사된 것도 특이한 동향입니다. 강 청장은 14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뒤 15일 프라보어 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 등을 만났고 이들 모두에게 4월 중 예정된 KF-X 전투기 출고식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건네고 양국 방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한국을 계속해서 배제하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KF-X 대금을 연체하고 잠수함을 주문하고 계약금조차 내지 않은 상황이 다름 아니라 그 핵심에 프라보어 장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KF-X 대신 유럽이나 미국 전투기를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계약을 이미 해놓고도 KF-X나 잠수함의 기술 이전이 좋지 않다고 줄기차게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태도를 바꾸며 양국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고착 상태에 빠진 KF-X 공동개발 사업과 잠수함 2차 사업과 관련해 해결의 물꼬를 틀지 주목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는 의외로 다른 문제도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가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앞두고 정작 관련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인도네시아가 수도 자카르타 상당 부분이 침수되고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제한되는 것이 대제방 건설인 것으로 이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개발 등에 따른 지반 침하 문제가 겹쳐 2100년이면 해안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막아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침하가 가장 심각한 자카르타 북부 지방에 대제방을 건설해서 바닷물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자카르타 북부 해안 지역은 연평균 7.5에서 13cm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으며 해안 제방을 쌓아도 점점 밑으로 내려앉아 지난 2007년부터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심지 배수체계 부족으로 내륙에 빗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데다가 바닷물까지 넘어 들어오니 무기에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뭔가 효과적이며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새만금 방조제에 쓰였던 대제방 건설 기술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2019년 당시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최근 새만금 같은 대규모 방조제 축조 경험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네덜란드가 아닌 우리에게 설계를 맡긴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대가 낮아 침수를 막는 제방으로 유명한 곳은 네덜란드이나 새만금 방조제만큼 큰 것을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마침 한국에 의뢰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의 대제방은 길이 33km로 새만금 방조제 33.9km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새만금 방조제에 쓰였던 기술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자카르타 대제방을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타당성 검토를 한국에 맡겼으며 한국은 지난 12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설계를 한국이 제시했으니 세부 설계에서 약 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며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국 건설사가 투입된다면 총 20조 원가량 잭팟 수주가 터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자카르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대방조제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2022년부터 세부 설계와 공사를 맡길 것이고 한국은 2032년에 해당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면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남우성 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제로 대방조제를 건설하기로 하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발휘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부 설계, 공사 시공, 감리 분야 등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의외로 대중들은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문제가 걸려있는 등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수천 수백억 원짜리 방위 사업도 중간에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수십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잘 되겠냐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당국은 수도 이전을 검토 중인데 이 과정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여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인도네시아 정부에 청사진을 제시했고 새로운 수도의 건설에 대한 각종 노하우까지 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보르네오 섬 자체가 수도 부지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성도 다시 나오고 있으며 수백조 원 프로젝트라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제대로 진척된 게 없다는 게 현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사업 타당성만 검토만 해놓고 세부 설계나 시공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맡길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KFX같이 시작해놓고 정작 유럽이나 미국으로 간 것처럼 다른 좋은 조건을 다른 나라가 제시할 경우에 한국은 타당성만 검토만 하고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막상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10년여가 걸리는 프로젝트 기간 내내 공사 대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관련한 프로젝트는 다소 물음표가 붙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몇 번 손바닥 뒤집는 듯한 태도를 경험한 한국은 좋지 않은 조건의 계약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편에서는 이번 자카르타 대방조제는 한국이 진행할 것을 낙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방조제는 인도네시아 GDP를 대부분 책임지는 자카르타의 침하를 막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며 한 해라도 빠른 시기에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발주를 하더라도 한국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기술을 실시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며 한국과 방위 쪽에서는 다소 어긋남이 있었지만 방조제는 급한 문제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장관까지 태도를 고쳐 앉으면서 한국과는 어떻게든 간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며 협력해두는 게 좋다는 분위기가 연출된 것입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경제적 타격을 가장 덜 입은 한국의 국가 위상이 급상승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태도 변화가 KFX 및 잠수함 사업까지 잘 연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불협화음을 내면서도 한국 자체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가지 제기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양국 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W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미얀마 쿠데타의 배후 세력이다. 현재 전세계 언론인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어가고 있는 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월 쿠데타 발생 직전 쿠데타를 주도한 아흥 훌라잉 최고사령관을 별도로 면담하고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미얀마 쿠데타 규탄 성명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반쿠데타 시위대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결정이죠. 그리고 최근 VOA, Voice of America가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중국은 미얀마에서 1대1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미얀마의 인프라 개발을 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챙겨가고 있고 이 때문에 미얀마 군부를 건드리지 않고 미얀마 군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그것은 미얀마 내에서 미얀마인들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천만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미얀마 군부와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미얀마인들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미얀마 시위대는 집단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시위대는 미얀마 내에 있는 중국 공장들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방송사 측에 따르면 14일 중국계 자본이 들어간 의류공장 4곳과 비료공장 1곳에서 불이 났는데 시위대가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해 군경이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양곤에 위치한 피복 공장에서 신원불명의 사람들이 공격해
다수의 중국인이 피해를 입었다. 미얀마 경찰 측은 주동자를 처벌하고 중국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라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중국은 자신들의 공장과 재산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중국 관영지 황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미얀마 인권 네트워크가 중국 기업을 인질로 삼고 있다.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다 목숨을 잃은 미얀마 시민들의 희생은 외면하고 중국 기업과 중국 국민의 재산적 피해만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이자 미얀마인들의 반중 감정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 시위대의 행동들은 매우 심각하다. 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미얀마 내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말하자 중국 대사관 페이스북에는 미얀마 네티즌들의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29,000명이 넘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웃는 얼굴에 이모티콘이 달렸습니다. 시위대를 이끄는 활동가인 에이틴자 마웅은 중국, 당신들이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며 미얀마 시민들을 존중해야 한다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중국 국제 텔레비전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탄 20여 명의 쇠막대와 도끼, 가솔린을 들고 공장 단지 내로 침입해 정문과 창고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죠. 미얀마 시위대는 태극기가 달린 공장은 손도 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 단체들이 앞장서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인들은 현재 한국에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얀마인들은 태극기가 있는 건물은 한국인들이 소유한 건물로 인식하고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 악화로 중국인이 소유한 공장들의 방화로 보이는 화재까지 발생하자 현지 한인회는 중국인 공장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태극기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수 미얀마 한인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중국인 소유 공장들이 방화 및 기물 파손을 당했다. 그래서 한인회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공장들이 중국인 소유 공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한국 공장들의 태극기 개양을 권장하면서 한인회에서 보관 중인 태극기 배포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한국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놀라운 수준으로 같은 순서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주도 아래 시작된 군사 쿠데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고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광주 폭동이라 부르도록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광주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번졌고 현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달성함으로써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이후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다양한 민주운동이 일어나 한국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라고 말이죠. 그동안 동남아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5.18 민주화 운동을 보고 따라해 민주주의를 얻어냈고 실제로 현재 미얀마 군부에 의해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도 한국의 5.18 민주화 운동을 보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도입한 인물입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의 본격적인 미얀마 제재가 시작된 가운데 더 이상 자금줄이 완전히 봉쇄된 미얀마 군부가 물러나게 되면 기회의 땅 미얀마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의 행보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